첫 번째 키워드, 3선 실장의 4선 수석이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정무수석 우상호, 민정수석 오광수.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무수석 우상호, 아까 말씀드렸죠. 4선입니다. 네. 4선의 이 우상호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임명이 됐다라는 건데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먼저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우상호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입니다. 다음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규현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온 언론인 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보면 중앙일보 제목입니다. 52세의 3선의 비서실장인데 63세의 4선 정무수석이 임명이 됐다라는 거죠. 뒤에 붙은 설명은 실용을 위해서 격식을 깬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들으면서 하실 법한 게 4선의 이 우상호 전 의원이 정무수석이 된다는 거 아까 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당 비대위원장도 했었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사실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격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 대표도 했었던 사람을 네. 지금 비서실장보다도 더 선수도 나이도 많은데 정무수석으로 했다.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네. 기본적으로 대야, 그다음에 대국회 이런 부분을 좀 중시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우상호 수석 입장에서는 강훈식 실장 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직제상으로는 때문에 미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게 그렇게 흔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흔쾌하지 않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정무수석을 시켰다는 것은 그 야당과의 소통, 어떤 합리적인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좀 중시했고 그 다음에 국회와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중시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격식보다는 실용.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방점을 두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지위 고하나 어떤 상황을 막론하고 네.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같이 일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한 것도 사실 놀라운 포인트지만 어떻게 보면 우상호 전 의원이 이걸 받은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우상호 전 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3선에 나보다 나이도 거의 한 10살 가까이 10살 넘게 어린 비서실장 밑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좀 그런데라고 생각할 수도 사실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네. 제일 중요한 게 여야 협치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또 이제 국회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제가 볼 땐 몇 선보다도 일단 선수가 높으면 사실은 실무도 제일 잘 알고요. 그다음에 여야 합쳐서 인맥이랄지 국회와 관련된 인맥 같은 것도 굉장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우상호 전 의원,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합리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고정관념이 있죠. 비서실장이 제일 나이가 많아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수석들은 어떻게 보면 뭐 직위로 따지면 하급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도 어려야 하고, 뭐 경력도 좀 더 짧아야 하고. 근데 네. 지금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비서실장이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측근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등하다고 봐요. 그리고 하는 역할이 다 독립적인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나이, 뭐 지위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물론 그런데 이런 한계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금 여대잖아요, 여대. 네. 야소인데 야소도 뭐 아주 적은 소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민주당이 계속 야당하면서도 거의 뭐 국회에서는 군림하다시피 했고 협치가 없었는데 지금 행정 권력까지 장악한 상태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정무수석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정부랄지 국회는 하고 싶은 민주당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한계도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앞선 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진행 중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정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합니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전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요지는 이거죠. 지금 경호처가 앞서 있었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동조를 했었던 측면이 있고 이후에도 사후적인 어떤 보복 조치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경호처의 본부장 5명을 대기 발령을 하고 직무 대행 체제로 가기로 했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취임한 지 며칠 안 된 상태에서 바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대기 발령부터 시켰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과거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그러니까 한 시대의 논란과 갈등은 매듭을 짓고 가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을 남겨놓고 그 네. 논란 속에서 계속 사로잡혀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생각이 들고요. 경호처는 특히나 대통령 측근, 아주 지근해서 네.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충성심이 강해야 되지만 반면에 국가에 대한 사명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 강해야 된다는 것은 뭐 사조직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난번 경호처의 행동은 약간 사조직화됐다는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경호처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만약에 인수위 기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 좀 정리가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인수위가 없이 바로 시작한 이재명 정부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추가적인 대안이 없어도 대기 발령 먼저 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경호처를 좀 운영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더불어서 저희가 지금 뭐 각종 수석, 지금 조금 전 저희가 들은 경호처 관련 인선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게 지금 곳곳이 다 빈자리죠. 곳곳이 다 빈자리. 심지어 헌법재판관 후보의 경우에는 앞서서 이완규, 함상훈 후보에 대해서 직접 대통령이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한 그 자리에 지금 현재 후임자가 누가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다음 기사 보시죠. 헌법재판관 후보의 오영준, 위광하, 이승엽이 검토되고 있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이승엽 변호사가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 공석인지가 좀 돼서 빨리 임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기사 볼까요? 이재명의 변호인이 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사건 심판해도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조선일보의 육면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3명 중에서 지금 현재 이승엽 변호사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항소심 파기환송으로 가 있는 선거법 관련한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대북송금 사건이 다 현재 이 변호인으로 참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관련한 사건 헌재에 오면 이거 심판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네.
심판해도 되는 거냐라는 심판하면 질문에. 안 되죠. 예, 심판하면 네.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네. 회피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사건들은 얼마든지 네.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뭐 벌어진 일도 아닌데 미리 예단해 가지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좀 과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헌재의 구성은요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구성이 되게 그 원리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측에서 한 3명 임명하잖아요. 네. 대법원장이. 네. 그리고 또 국회에서 또 의회 구성의 그 비율에 따라서 또 3명을 임명하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선출되었느냐에 따라서 3명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구성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국민 의사가 반영돼서 구성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단 뭐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라면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는 건 예단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의 입장이 있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피를 하실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조선일보 제목이 심판해도 되나인데 심판하면 안 되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피를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당 사건을 맡으면 공식에 그럼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냐? 어디가 이해 충돌이라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김광상 변호사님. 근데 해당 사건을 맡으면 공지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저건. 네. 해당 사건을 맡은 사람이 해당 사건과 관계 있는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죠. 설명을 똑바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해당 사건 맡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출마해도 안 되고 다른 직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예요. 그걸 너무 협소하게 생각한다고 보고 이건 굉장히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분이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돼버린다고 하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지금 5개잖아요. 5개 사건 중에서 3개 이상을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건에서 변론인데 그 사건을 갖다 변호사한테 판사를 맡기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더욱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재판을 중단시키냐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잖아요. 네. 재판 중지시킨다는 거. 네.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이제 면서 죄가 안 되는 지금 법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헌재로 올라갈 거예요. 첫 번째는 만약에 법원서 재판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헌재로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또 법 2개 아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방탄법이라고 그러잖아. 네. 이것도 당연히 시민단체는 그런 데서 유언이라고 헌법소원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심판해야 하는데 우리 아까 김상일 평론가에서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얘기했어요. 회피할 것이라고. 네. 회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재척 사유로 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회피 않고 그 재판부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임기가 6년이나 됩니다. 네. 헌법재판관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5년이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딱 끝나고 나면 이 헌법재판관이 1년 더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헌재에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굉장히 이건 중차된 문제라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이 사람이 공정하고 회피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임명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이 이승엽 변호사가 헌재에 가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양쪽이 충돌하고 있는 여러 개의 법들이 있지 않느냐. 헌재로 돌아올 법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법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좀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요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재판 중지법.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인 직위에 있을 때는 재판을 중지한다라는 재판 중지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지금 현재 파기환송심을 관련해서가 바로 요 선거법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행위 부분을 뺀다. 이렇게 되면은 면소될 수 있다. 이 적용해야 될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예 이
어떻게 보면 이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면소가 될 수 있는 이른바 면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요거는 이제 이 3심까지 다 받고 난 다음에 4심 다시 한번 헌재에서 좀 판단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4심제 도입법 그리고 뭐 조의대 특검법 등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처럼 요런 게 결국 통과가 돼서 법안이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그러면 헌재로 갈 텐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 입법 속도전 대통령 재판 정지 등 여야 충돌 예고. 저희 아까 일면에서도 살짝 나왔죠. 당장 이번 주 목요일 12일에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아까 저희가 본 것 중에 하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대통령 재판 정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헌재로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이거든요. 김상일 위원님.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평상시 같으면 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이 이미 이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한 겁니다. 이걸 모르고 선출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다 알면서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는 건 무슨 얘기죠?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나가라고 선출을 한 겁니다. 근데 네. 이거를 그 헌법 84조 논란을 계속 벌이면서 앞으로 못 나가게 막는 게 맞나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 뜻은 자, 이게 만약에 일단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일시 중단이지 영구 중단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국가와 국민이 앞으로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84조로 논란을 벌이겠다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논란을 5년 동안은 벌이지 않는 게 더 국민의 의사에 합당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만약에 평시 같았으면 저도 굉장히 비판을 할 텐데 국민이 대선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네. 정도 의사결정을 해주신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크게 논란을 벌여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김광삼 또 변호사님. 다른 시각에서 판단해 볼 수 있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이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후보 중에서 그래도 대통령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다 해서 국민들이 선택해 준 거지 본인과 관련된 재판까지 중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건 아니에요. 최근에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국민의 여론이 상당 부분 재판이 계속 가는 것이 맞다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여론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고 해서 본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국민들이 면제를 해줬다랄지 마음대로 해줘도 마음대로 된다.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네. 자꾸 뽑아준 걸 보면 모든 걸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줬다. 심지어 재판도 중단하게 해주고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어떤 무죄로 만들 수 있도록 국민들이 허락을 해줬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도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네.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면제는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임기 동안 일단 중지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무엇이 더 중요하다냐는 것을 네. 국민이 결정을 해준 것이다. 그걸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의 야당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의 결과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은 여전히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훨씬 중요하고 국민의 의사결정까지 나고 민의가 결정된 것은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이것은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는다? 국민들이 그러면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의사결정을 할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또 질문을 던진 게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앞으로 있을 이 재판들
예정돼 있는 이런 재판들 나올 의지가 있으십니까? 라고 지금 물었어요. 김상일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논란을 지금 그 야당 대표가 나와서 논란을 부추기잖아요. 그러면 이 논란으로 다시 들어가면 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거는 정치인들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세계 질서 개편이 되는 속에서의 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는 때예요. 그럼 5년간 이것을 좀 정지하는 걸 쿨하게 오히려 받아들이는 게 저는 젊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의 어떤 지지를 좀 눈치를 보면서 얘기하는 듯 해가지고 저는 좀 약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 논란은요, 5년간 정지하는 게 국민의 의사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논란을 자꾸 벌이니까 이 논란을 좀 없애고 앞으로 나가자는 차원에서 그럼 법으로라도 일단 5년간 정지해 놓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요거는 짧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없애자고 했느냐, 정지하자고 했는데 지금 할 일이 너무 첩첩산중으로 많다 보니까 앞에 있는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 정지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짧게. 아니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개정을 해서 죄를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면소 판결을 맞게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게 그 취지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재판 중단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법을 개정해서 이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판결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없애겠다는 거. 그래서 재판 중단법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는 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걸 법을 없애겠다는 것은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중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면소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본회의에서 충돌이 좀 예상이 됩니다.